함께 목소리를 내주이소. 자, 조차가 파헤친다 정치 이슈 짚어드립니다. 한국정치학회 이사시자 조경근 교수,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차지건 교수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22대 총선 판세 현재까지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일단 뭐 가볍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저는 뭐 여전히 아마 정권 심판론은 여전히 좀 강하게 작동하고 있고 민주당이 그동안 공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그 지지율이 빠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 일부 또 여론조사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저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도의 큰 변화는 현재 상태로는 없는 상태다. 그렇게 봅니다. 공천 이전하고 지금 현재 공천 과정을 비교해 보면 조금 역전된 느낌이 없잖아 있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본격적인 선거에 들어가면은 또 역전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남은 시간을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한쪽은 좀 조용하게, 한쪽은 조금 시끌벅적하게 되면서 그게 또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긴 한데 지금 당장 예단하기는 어렵다. 저는 당장에 뭐 지지율 네. 변동을 뭐 한두 번의 여론조사로 판단하기는 저는 굉장히 쉽지 않고 그 여론조사가 갖고 있는 정확성, 신뢰도에 대한 고민도 좀 해봐야 되는 여론조사 부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예. 의뢰한 것도 많고, 조사 업체도 190명 많고. 답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부산만 해도 뭐 보니까. 한 105명 정도 답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한. 근데 여론조사 부분들이 있는 공표의 기준에 190명 뭐 이렇게 해도 다 공표할 수 있나 봐요. 그죠? 그런 그렇죠. 구체적인 지침은 아직 공표는 안 되죠. 그건 공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알는 최소 기준으로는 700명 기준인가 그렇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일단 뭐 네. 명수가 좀 있긴 있네요. 제가 정확하게는 500명이 700명인지 조금 헷갈리긴 하지만 지금까지는 뭐 선거에 미치는 게 당의 영향이 아닙니까 현재는. 네네. 그런데 일단 선거가 시작되면은 지역구별로 1대1의 경쟁이 네. 되니까요. 다른 국면이 전개된다라고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아직까지도 공천이 다 끝나지가 않아가지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총선 앞두고 여야 낙동강 벨트 사수 이 탈환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뭐 부산 최대 격전지라고 하면 꼽는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저는 뭐 남북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부와 북 남북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 예. 남구와 북을 북과 북을. 북을 예, 저는 강서까지, 북과 저는 뭐 북을이 아마 좀 굉장히 어떤 매치가 성사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뜨거워질 가능성도 있고 저는 강서 같은 경우에 또 김도읍 의원이 굉장히 그 중량감이 있는 인물이기는 하지만 저는 강서의 인구 구성이나 그다음에 저 변성환 전 그 부시장이 그 따가운 지역구 관리나 이런 측면에서는 좀 그것도 조심해서 좀 지켜볼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뭐 사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예컨대 누가 이제 그 국민의힘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조직적 결합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또 그 상대인 민주당의 이재성 후보가 만만치 않은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의외의 지역구가 될 수도 있고 뭐 저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지금 민주당 이번 선거에서 좀 열려 있다.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물론 국민의힘이 저는 앞서는 부분은 명확한 것 같고. 남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전에 남구갑 같은 경우에 뭐 잘했다 이런 평가가 있는 현직 의원이고 남구에도 굉장히 사람도 좋으시고 또 여러 가지로 해놓은 것도 많고 그래서 남구가 저는 굉장히 치열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렇죠. 누가 될 것 같으냐 가능성 물어보면 대답을 할 수가 없다고. 북갑도 굉장한 것 같습니다. 워낙 닦아놓으신 분이 있는 데다가 또 중량감 있는 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도 치열한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진짜 남구가 약간 용호 상박, 용호동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용호동이 두 분이 박씨예요. 그래서 용호가 있죠. 그러니까 아마 타이틀 뽑을 때 마음대로 뽑으시오. 용호 상박. 예. 더불어민주당이 경선 지역이 꽤 많아요. 오늘까지 경선이 이어지는 곳이 3곳이나 됩니다. 해운대 을 사상 중영도. 해운대 을과 사상에는 후보가 3명이 나와서요. 그렇죠. 아주 치열합니다. 근데 사실 그 본선 대결을 생각한다면
아무래도 영남이고 PK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경선이 치열할까?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경선이 치열하면 이제 그런 부분에 또 이벤트 효과도 있는 거고 또 예. 반대로 또 경선에 후과가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직적인 결합이 잘 안 된다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경선에 이벤트 효과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고 또 3인 경선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결선 투표 갈 때 어떤 합전 연행이 또 일어나느냐 결선 투표를 가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도 좀 지켜봐야 될 문제가 있고 그래서 뭐 저는 기본적으로 민주당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도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경합은 이벤트 효과는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뉴스가 열심히 그런 경선 과정을 실어 날아주면은 네. 그만큼 이제 아무래도 지역에 있는 분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안 그러면은 누가 나왔는지 잘 모를 수도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는 경선이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 사을 경선 상황 보면 우선 조경태 의원, 정치신인 정호연 예비 후보 맞붙어 좀 과열 양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거기는 뭐 정호연 예비 후보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사실상 뭐 우리가 뭐 되게 정확하게 단정하기는 어렵지만은 낙점을 받은 후보로 지금 여겨지고 있는 성향이 있다. 거기에다가 또 거기에 있는 구의원이라든지 시의원들이 단체로 그렇게 지지하고 나선다는 건 이거는 그런 낙점 받지 않고는 어려운. 그러니까 상황이거든요. 오선에 조경태 의원이 분명히 공천장을 좀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난 정호윤 예비 후보 이분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 하셨던 분인데 이분을 지지한다라고 해서 그 물밑에서 정말 치열하게 뭔가가 그리고 50대 50 당원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당원 일반. 그래서 굉장히 좀 치열하구나.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뉴스를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게요. 과연 그 구의원 시의원들의 지지가 어느 분에게 가 있는지는 한 번 더 우리가 열심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잠깐 보니까 이게 뉴스라는 게 요즘은 뭐 이렇게 프린터 잘못될 수도 있는데 거꾸로 읽힐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보죠. 전직이라면 공천장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아서 거기에 대한 어떤 앙금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거. 그런데 이제 현직이라면 근데 또 전직 사구청장은 또 조경태 의원을 지지를 하고요. 그래서 진짜 과열 양상으로 치닫는 거죠. 그렇죠. 그 조직이 거의 양분되고 있는 느낌이 있는데 처음에 정호윤 그 예비 후보 등록할 때부터 그런 말들이 지역에는 파다했습니다. 낙점을 받은 인물이다. 그래서 아마 줄서기를 할 거다. 지금 이제 그런 현상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저는 조경태 후보는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거고 만약에 이 경선이 되게 과열돼 가지고 그렇게 조직이 양분되는 상황이 된다면 나중에 이 본선에서 저는 진짜 국민의힘이 좀 조직적 결합을 해내서 원팀 형태의 그런 본선을 치르기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여기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영입 이제 2호 이재성 후보가 지금 출마를 자원을 했더라고요. 어려운 지역 험진데 어떻게 보면 영입이 이제 2호인데. 네, 2호인데. 이분은 아예 작정을 하신 것 같아요. 가서 붙으려면 정말 세게 붙어야 되는데 국민의힘 다선 의원들 중에서 제대로 살아남아서 자기 지역구에 있을 사람 딱 찍어보니까 조경태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저는 거의 작정하고 여기에 도전을 했고 그다음에 본인이 갖고 있는 NC소프트 전무도 하고 뭐 대단히 사실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에서 되게 많은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 그 지역구 사을에 대해서 어떤 그 큰 그랜드 디자인 이런 것들을 좀 갖고 접근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부분에서 뭐 이재성 예비 후보 같은 경우는 대단히 좀 준비된 그런 인물이었다. 뭐 그렇게 평가해 주실 것 같습니다. 학교를 굉장히 많이 포항공대 다니다가 거기는 물리학과를 했어요. 또. 모신 의대로 갔다가 그걸 또 중퇴하고 서울대 계산통계학과 나와서 NC소프트로 들어가고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세 군데를 다 이렇게 뚫기가 쉽지 않은데 제가 볼 땐 대단히 재기발랄하고 재기가 너무 넘친다. 재기가 넘치는 분이다. 뭐 그렇게 저희 참 그런 대학들 들어가기 쉽지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들어갔을까 싶습니다. 근데 뭐 일반적으로 이분을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제 신인으로 새롭게 정치를 출발하려고 할 때는 아무래도 강한 데 가가지고 붙어야만이 그만큼 더 언론에 노출도 되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번에 뭐 누구든 당선되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어떤 안 됐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는 또 인지도가 높아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계산들 또 정치하는 사람들은 한다고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2년 후에 또 지방선거 치러야 그렇죠. 되니까 네, 네, 네. 여기 네. 있는 이 후보들이 아마 그 자원으로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국회의원에 나가는 분 중에서도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그 마음 속에는 뭐 구청장도 한번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런데 대단히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게 그 정당 지지도 격차가 너무 심해서 굉장히 어려운 좀 지역구인 건 맞죠. 예. 선거구 백정 이제 북구 을이 29일에 결정이 됐어요. 와, 이렇게 늦게 결정됐는데 그래서 일단 북구 을에 더불어민주당은 정명희 전 구청장이 나갈 것 같고 단수 공천 받았고 국민의힘에서는 또 굉장히 좀 네, 박성훈 전 경제부시장, 경쟁이, 네. 뭐 전서화 전 투자유치협력관, 이수원 예비 후보 뭐 다 굉장히 쟁쟁한 분들. 북구 을을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북구월의 특징은 여기 가서 팽당하고 저기 가서 팽당해서 결국은 또 북구의 국민의힘의 경우는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 경로들이 다 비슷해가지고 이분들 어떻게 보면 사실 불쌍한 분들이죠. 불쌍한 분들인데 그래도 그 불쌍한 분들의 면면을 치면은 면면은 대단히 뛰어나신 네, 분들이 네, 네. 있어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박성훈 전 차관이 전차관, 좀 유리한 고지에 차관. 좀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저도 생각합니다. 거기에 한 표 던집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선거구 획정구를 또 봐야 되는 게 만덕 1동이 네. 북구 을로 포함되면서 여기가 그 이전에 이제 북항서 갑의 전재수 의원의 아주 고향이죠. 표밭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북구 을로 이동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그 있더라고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예. 북갑 같은 경우에 방금 말씀하신 그 동이 태어난 예. 본인이 만덕 태어난 네, 네, 네. 동인데 그게 왜 북을로 갔느냐라고 해가지고 근데 선거구 획정을 하면서 그렇게 보내는 것도 안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는 잘 모르죠. 예. 자, 남구 아까 얘기하셔서 네, 뭐 남구 좀 넘어가고 부산 지금 서동. 서동이- 여기도 또 서동이 아니 현직 그 안병길 의원이 아예 경선도 치르지 못하게 컷오프가 됐어요. 부산에서 총 4명이 지금 현직 의원들이 근데 경선을 했어요 다른 데는. 네, 근데 아예 했는데, 경선조차도 지금 안 하고 그냥, 못했어요. 근데 그 타이밍을 보면 절묘한 거죠. 재표결 딱 그 부분이 해결되고 나서 딱 이렇게 끊어내는 그런 부분들 그 타이밍이 좀 절묘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안병길 뭐 사실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전부터 좀 현실적으로 개인적인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문제 때문에 어려울 거다라고 봤는데 의외로 그 결정이 늦게 이루어졌어. 왜 그럴까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김건희 여사 방탄 목적이었던 그런 결정이었다. 이게 이제 드러난 건데 저는 서동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게 누가 될지 알 수 없는 그 지금 현재로는 거의 무주공산에 가까운 네, 세 명이죠. 그런 박규택 상황인 것 변호사, 같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손자죠. 네. 김인규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행정관 그리고 전 KBS 기자 이영풍 예비 후보 다 예비 후보입니다. 그렇죠. 예. 서동구 같은 경우에 조금 새로운 바람이 불어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도심으로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새롭게 좀 해야 된다고 하니까 새로운 바람을 세 분 중에 한 분이 일으켜서 경쟁을 해가지고 누가 되든 네네. 양당 모두 뭐 리스크를 안고 있는 상황인데 결정적으로 좀 유권자 부동층이 어느 쪽에 투표할지 그리고 양당과 제3신당의 각각 최대 변수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지금 당장 좀 보이는 변수가 있으세요? 저는 뭐 아직 그 변수는 없는데 없다? 제3당 같은 경우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저는 부산 선거에 여전히 변수로 좀 남아 있는 부분이 있다. 이번에 영입인재 2호 같은 경우에도 부산 출신 부산에 부산대 특임 교수를 임명하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분이 아마 부산으로 올지 아니면은 경남으로 갈지 거제로 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불경 지역에서 개혁신당의 총선 지역구 총선을 좀 이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 속에서 개혁신당의 부산의 지역구에 어떤 부분의 지역구를 벨트를 형성하느냐 이런 것들이 저는 좀 굉장히 부산 총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봅니다. 어제 전에 이제 그 개혁신당의 공관위원장 나오셔가지고 인터뷰하는 거를 한 50분짜리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김종인 보니까, 공천관리위원장이죠. 아마 두 곳 다 일단 비례의 무게를 좀 두고 있는 느낌을 네.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구에 내보내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그 두 당이 제3지대 두 당이 목표로 하고 있는 거는 비례의석을 좀 차지를 해가지고 네네. 하는 그런 근데 쪽으로. 비례의석이라고 하는 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지역구에 지역구에서 어떤 내보내가지고 이벤트 효과를 해야 내야 되는데. 지역구에서 네, 누구를 네, 접촉하고 네. 봐야지. 네, 네. 저는 그래 뭐 예. 하는구나 이러면서 예, 이렇게 찍는다 그 이거죠. 개혁신당의 저는 전략은
그 선택과 집중을 명확하게 하자. 그래서 대성불은 그런 떡잎이 보이는 그런 지역구를 벨트로 묶어서 아마 도전하네. 근데 용인갑하고 그다음에 화성을 네. 하고 묶어서 거기 세계 지역구를 묶어서 하는 그런 전략을 아마 부산에서도 그렇게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부산에서 나올 것이다. 두 정당이 좀 다른 거는 그 뭡니까 이쪽에 조국 혁신당, 혁신당 네. 같은 경우에는 분명하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 비례 쪽으로 하고 서로 네. 협업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개혁신당은 그렇게 한 건 아니니까. 조국 혁신당이 명확하게 비례만 비례만 네. 하겠다고 해요. 근데 조국 혁신당이 각각 여론조사보다 다른 거는 뭐 결과가 엎치락뒤치락한데 거의 비슷하게 비례로 20% 정도 뽑겠다 뭐 이런 그렇죠. 여론조사들이 많습니다. 그 현재까지의 그 이제 변화라고 하는 거는 개혁신당은 초반 기세가 약간 낮아진 네네네. 개혁신당은 초반 기세가 올라가 있는 지금이 훨씬 그런데 이제 그것도 아까 말씀처럼 실제로 이제 선거의 본격적인 과정에 들어가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새로운 미래 그리고 뭐 지금 개혁신당 이런 쪽은 뭔가 좀 양당에서 공천 과정에서 좀 불미스럽게 떨어진 분들이 이제 오셔야 되는데 이제 지역구에서 이삭줍기 같이 국회의원들을 못 주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비례가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아예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비례만 위주로 하니까. 그렇죠. 딱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게 과연 민주당이 실제 그 도움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예.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아요. 두 가지 경우가 있죠. 네. 오히려 쌍거리를 해가지고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이 이끌어가면서 분위기를 만들고 지역구는 또 민주당이 몰아줘서 그렇게 간다. 이래서 쌍거리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쌍거리 효과보다도 조국이라고 하는 이름이 갖고 있는 어떤 중도 무당층의 소구력이 없는 부분 이런 것들이 오히려 민주당에 조금은 악재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저는 총선 이후에 민주당의 가지 정리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네, 네. 결국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할 건지 뭐 이런 문제들. 근데 더불어민주당도 지금 위성정당이 있어요. 더불어민주연합. 그것과의 이제 3자 정립 문제도 있는 거고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저는 앞으로의 대선이나 뭐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하면 민주당의 판도라의 상자가 조금 열리는 느낌 이런 것도 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쨌든 현재 그 여당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또 다른 선택지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면 민주당의 비례연합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여당 쪽에서 공격을 하는 게 그게 종북이 들어있다고 계속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비례연합이 아니라 이쪽에 조국혁신당을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지가 또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네. 아직까지 이제 공천이 다 안 끝났기 때문에 방향성이 안 정했기 때문에 뭐 누가 누구를 지지하고 여기는 공천이 어떻게 되고 그 얘기만 계속 나오긴 그 이해는 하지만 사실 저 유권자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하고 이게 뭔가 싶거든요. 이걸 왜 우리가 이것까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자기들이 대한민국 정치의 공천하면 특징 되지. 아닙니까? 예. 천천히 끝까지 가서 근데 마지막에 그런 거는 저는 언론이 또 과대하게 포장하는 부분 언론은 결국 황색 저널리즘이 있는 거고 뭔가를 보여주고 싶어 하니까 자꾸 그런 경선 과정이나 공천 과정의 갈등들을 좀 부각시키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저는 그런 것들이 좀 절제될 필요는 있다 네.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22대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예를 들면 이제 뭐 인물에 투표할 수도 있지만은 또 정당을 주로 많이 보고 지지를 하시는데 제일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은 뭘까요? 저는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인물도 정책 공약 되게 중요하지만은 저는 대단히 큰 어떤 이번 총선이 갖고 있는 시대 정신 이걸 유권자들이 제대로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아마 저는 총선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인물 정책 뭐 공약 이런 것들보다는 그 요소일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결국은 정당에 대한 선택과 연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유권자들의 특징은 선거 전에 조사와 선거 후의 조사를 딱 해보면 다릅니다. 선거 전에 인물 정책 공약 보고 찍겠다라고 하는 대단히 규범적인 답변을 많이 하시는데 결국 찍은 거는 정당 보고 찍었다. 뭐 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현상이 그대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여와 야로 확실히 구분되어서 이미 마음을 정한 분들은 움직임이 없고요. 결국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중도 표심인데 네. 그 중도 표심을 어떻게 움직일 거냐라고 하는 거는 본격적인 선거 과정에 들어가서 국힘과 민주당이 무엇을 어떻게 내세우느냐에 변화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렇게 돌이켜 보면 선거 전에 뭐 정책을 이야기하고 토론 프로그램. 근데 시청률이 거의 뭐 잘 안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거 뭐 조회수가 나오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 만약에 좀 뭐 부설에 오르는 뭔가 실수를 했다. 부정적인 거는 나오죠. 그러면은 네네. 그 반대급부가 막 네,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렇죠. 근데 결국 내가 여기서 이렇게 투표 행태를 이런 걸 두고 하려고 했었나라고 돌이켜 보면
또 그런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러니까 현재 나중에 정신이 돌아오는 맞습니다. 건데. 정신이 돌아오지만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 정치가 이렇게 극단화되어 있고 양극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정책과 공약의 옥석을 가리기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이번 선거도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얼마만큼 친윤했냐. 친윤 행각을 했냐, 뭐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호위무사 역할을 누가 했냐,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아마 네거티브 중심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공천 과정에서 보면은 결국은 누가 잘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잡음이 많으냐가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아마 선거 과정에 들어가서도 누가 잘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조심하자라고 하는 게 더 네. 강하게 나타날 걸로 그러니까 봅니다. 결국은 지금까지 결국 당을 보고 투표하는 경향 높다면 어떤 정책을 펼쳐왔고 어떤 법안을 제시를 해왔고 어떤 정치를 해왔는지를 보고 투표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가장 규범적으로 옳은 건데 그 네. 규범대로 선거 투표는 또 통상 이루어지지 않는 게 이제 안타까운 건데. 그러니까 열심히 자기가 정책 가능하겠죠. 보고 막 해가지고 그래도 한 표고 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줄을 딱 서 있는데 누구를 찍나 하다가 그러니까 중도 딱 찍었는데 그것도 한 예, 표고. 중도 표심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는 그것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영향이 주어졌겠습니다만은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여야 모두 없다라고 보는 게 중도 표심 아니겠습니까? 네네네네. 현재 우리 한국 현실로는 그런 것에 불구하고 저는 총선은 좀 인물도 좀 볼 필요가 네. 있다. 인물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4년 동안 국회 대의관을 책임지는 사람을 네. 뽑는 거기 때문에 뭐 정당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인물 정책 공약도 또 바로 바라볼 필요는 꼭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정치학회 이사 조경근 교수,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차재권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어제는 비가 왔고 길이 좀 미끄러워서 걱정이 되는데 그 이후에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오늘도 곳곳에 바람 많이 분다.